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30년 전 병원에서 바뀐 거라고요. 임종을 며칠 앞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정숙은 그 순간 자신의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1985년 산부인과 병원의 비밀 메모와 두 아이의 발자국이 찍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정숙이 30년간 아들이라 믿고 키운 민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1984년 가을, 정숙은 25의 나이로 결혼식장에 섰다. 신랑 태주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외모를 갖춘 정년기 남성이었다. 주변에서 모두 좋은 혼처라며 축하했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불안감의 근원은 시어머니였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명자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키가 작네요.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웃으며 무마했지만 명자의 차가운 눈빛은 정숙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명자는 정숙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혼수가 적다, 친정 형편이 변변찮다, 학벌이 시원찮다.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참았다. 결혼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태주는 다정했고 시아버지는 인자했다. 명자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결혼 후 정숙과 태주는 시댁 근처에 전세방을 얻었다. 명자는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며 집안일에 간섭했다. 김치찌개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 빨래를 햇볕에 말리지 않고 그늘에 말렸다. 방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명자의 잔소리 대상이었다. 그래도 정숙은 견뎠다. 시어머니란 원래 그런 거라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1985년 봄, 정숙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정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태준도 기뻐하며 정숙을 껴안았다. 우리 아들이면 좋겠어. 태준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명자는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정숙의 몸가짐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찬 것을 먹지 마라, 무거운 것을 들지 마라, 다리를 꼬지 마라. 정숙은 명자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랐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시댁에 인정받고 싶었다. 임신 8개월째 정숙의 배는 제법 불러왔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이라는 걸 확인한 날 명자는 드물게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생하네. 아들 낳으면 내가 잘 챙겨줄게. 그 말이 정숙에게는 일종의 약속처럼 들렸다.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1985년 10월 15일 새벽 정숙은 진통을 느꼈다. 태준이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 시절 서울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들은 밤에도 분만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던 시기였으니까. 해성산 부인과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원장이 경험이 많고 시설도 깨끗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정숙이 도착했을 때 분만실에는 이미 2명의 산모가 진통 중이었다. 으윽. 옆 침대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다. 정숙도 점점 강해지는 진통에 이를 악물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곧 태어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 밤 해성산 부인과에서는 3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정숙의 아들은 새벽 3시 20분에 태어났다. 2.9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서 정숙에게 보여줬다. 아들 낳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정숙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태준이 분만실 밖에서 아들의 탄생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아들이다. 우리 아들. 명자도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던 명자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정숙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출산의 피로로 정신이 몽롱했으니까. 아기의 이름은 민수로 정해졌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었다. 시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퇴원하는 날 정숙은 민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댁에서는 작은 잔치를 열어 아들의 출산을 축하했다. 친척들이 모여들어 민수를 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와, 눈이 크네요. 코도 오똑하고 태준이 닮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정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명자는 민수를 안아보지 않았다.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어머니, 한번 안아보세요. 정숙이 권했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아직 약해서. 그 말에 정숙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너무 아껴서 조심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인 줄 몰랐다. 민수가 100일을 맞던 날 정숙은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다. 80년대 중반 100일 잔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하얀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초대했다. 명자는 100일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떡이 좀 작네. 이웃들한테 돌릴 거 생각하면 더 만들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민수를 위한 자리였지만 정숙은 온종일 명자의 눈치를 보며 보냈다. 민수는 무럭무럭 자랐다. 돌이 되었을 때는 제법 통통한 아기가 되어 있었다. 돌잔치 날 민수는 청진기를 잡았다. 사람들은 의사가 되겠다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명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다. 정숙은 그날도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명자는 민수를 대할 때마다 묘하게 거리를 뒀다. 다른 손주들에게는 용돈도 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면서 민수에게만큼은 냉담했다. 민수야, 이리 와봐. 명자가 부를 때면 민수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명자는 민수를 안아주는 대신 머리만 쓰다듬고 돌아섰다. 할머니, 안아줘. 민수가 2 팔을 벌리며 조르면 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허리 아파.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사촌 동생 지훈이가 태어났다. 태준의 남동생 태식의 아들이었다. 명자는 지훈이가 태어난 날부터 극진히 아꼈다. 병원에 매일 찾아가고 퇴원 후에는 거의 매일 동생네 집에 들렀다. 우리 지훈이 이쁘지? 엄마 닮아서 복스럽게 생겼어. 명자는 지훈이를 안으며 연신볼에 뽀뽀를 해댔다.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정숙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나도 할머니한테 뽀뽀 받고 싶어.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살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정숙은 민수를 안아올리며 애써 밝게 말했다. 엄마가 뽀뽀해줄게. 엄마 뽀뽀가 더 좋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다. 1990년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명자는 지훈이의 돌잔치에는 수백만 원을 들였으면서 민수의 입학식에는 오지도 않았다. 감기 걸려서 못 가겠어.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로 들은 명자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정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줬다. 민수는 정숙과 태준만 데리고 온 것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야, 괜찮아.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명자의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명절 때 세배를 하면 지훈이에게는 10만 원을 주면서 민수에게는 1만 원을 줬다. 생일 선물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이에게는 비싼 장난감을 사주면서 민수에게는 문구점에서 산 듯한 싸구려 장난감을 줬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정숙이 항의하자 명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훈이가 더 이쁘니까 그렇지. 그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태준에게 하소연했지만 태준은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동생네를 더 아끼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래도 민수는 똑같은 손자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민수한테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되지. 신경 쓰지 마.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신문을 펼쳤다.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조금씩 할머니의 차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8살이 되던 해 명절에 세배를 하고 나서 민수가 정숙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 미워하는 게 아니야, 민수야. 아니야. 할머니는 지훈이만 이뻐해. 나는 안 안아줘. 나는 선물도 안 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숙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널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명자의 차별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 민수야, 엄마 아빠가 민수를 많이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응. 민수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8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1995년 민수가 10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명자는 목 놓아 울었다. 여보, 놔두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정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는 정숙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민수에게도 친절했다. 이제 그마저 없어졌다. 시아버지의 유산 정리 과정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명자는 모든 재산을 태식에게 상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큰아들은 이미 충분히 벌잖아. 둘째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 동생을 도와줘야지.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문제는 재산이 아니었다. 명자가 민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민수는요? 민수도 손자잖아요. 민수는 아버지가 벌어서 키우면 되지. 명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정숙은 그날 밤 홀로 울었다. 태주는 옆에서 잠만 잤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다.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제법 준수해졌다. 성격도 온화하고 공부도 잘했다. 정숙의 자랑이자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명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명자는 지훈이의 교육에 전념했다.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좋은 옷을 사주었다. 반면 민수에게는 생일 선물조차 없었다. 15살 생일날 민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 오늘 생일이야.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해라. 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나이가 되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익숙해. 민수가 정숙에게 건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정숙에게는 더 슬프게 들렸다. 15살 아이가 할머니의 무관심에 익숙하다니. 정숙은 명자를 찾아가 따졌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민수가 뭘 잘못했어요? 왜 민수만 미워하세요? 명자는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난 미워하는 거 없어. 그냥 마음이 안 가는 거지. 마음이 안 간다고요? 손자인데요. 어떻게 손자에게 마음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그제야 정숙을 돌아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손주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내 마음인데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명자의 태도는 확고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 혹은 무관심. 그것이 정숙과 민수를 30년간 짓눌러 왔다. 2005년 민수는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영학과. 정숙과 태주는 자랑스러웠다. 입학식 날 정숙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민수가 서울대 붙었어요. 그래. 명자의 대답은 무덤덤했다. 반면 지훈이가 중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을 때는 명자는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민수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학점도 잘 받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했다. 등록금의 일부는 스스로 벌어서 냈다. 명자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08년 민수가 군대에 입대했다. 입대 전날 명자의 집에 인사를 갔다. 명자는 민수를 보며 말했다. 건강하게 다녀와라. 그게 전부였다.
다른 손주들이 군대 갈 때는 용돈을 챙겨주고 편지도 자주 보냈으면서 민수에게는 그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군대에서 민수는 할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다. 정숙이 대신 매달 편지를 보냈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엄마의 사랑만이 자신의 전부라는 걸 절감했다. 2010년 민수가 제대하고 돌아왔다. 건강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정숙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잘 다녀왔어, 민수야. 응, 엄마. 고생 많았지? 민수는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새 정숙보다 훨씬 큰 아들. 정숙은 그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다. 명자는 제대 축하 인사조차 없었다. 민수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대기업에 지원했고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삼성전자였다. 정숙과 태주는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민수의 취업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반면 지훈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명자는 비싼 노트북을 선물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체념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장 쌓여가는 세월. 2012년 민수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승진했다. 대리가 되었다.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이었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그 무렵 민수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회사 동기인 수진이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자였다. 민수는 수진을 정숙에게 소개했다. 엄마,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 수진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숙은 수진이 마음에 들었다. 밝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민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자에게 수진을 소개하는 것은 민수가 원하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한테는 소개 안 해도 돼. 어차피 관심 없으실 거야. 그래도 민수야, 예의상. 엄마, 난 이제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숙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2014년 민수와 수진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명자도 초대장을 받았지만 결혼식 당일 감기에 걸렸다며 오지 않았다. 어머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정숙이 전화로 물었지만 명자의 목소리는 멀쩡했다. 응, 좀 그래. 민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 명자는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다. 정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다. 결혼식 날 민수는 신부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다. 민수가 하객틈에서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을. 어머니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정숙은 그 의문을 30년째 품고 살았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민수와 수지는 신혼집을 마련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정숙은 자주 신혼집을 찾아가 밑반찬을 챙겨줬다. 어머니,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안 되는데.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까 잘 먹여. 네, 어머니. 수지는 착한 며느리였다. 정숙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15년 초 민수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수진이 임신한 것이다. 민수는 기뻐하며 정숙에게 전화했다. 엄마, 우리 애기 생겼대. 정말? 축하해, 민수야. 정숙은 환호성을 질렀다. 손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30년간 시어머니에게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정숙은 수진에게 명자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명자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태준이 전화로 알려줬다. 어머니, 민수네가 애기 생겼대요. 그래. 명자의 대답은 역시나 무덤덤했다. 정숙은 그 반응을 듣고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으니까. 수지는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다. 정숙은 딸 없이 아들만 키운 것이 아쉬웠는데 수진이 그 아쉬움을 채워줬다. 수진도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엄마가 속 편한 음식 만들어 올게. 정숙은 수진을 정성껏 돌봤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엄마에게 고마워했다. 엄마, 고마워. 수진이 엄마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우리 수진이 건강하게 애기 낳아야지. 2015년 여름 명자가 병원에 실려갔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진 것이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통증 관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준과 태식은 멍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다. 명자는 이제 75이었다. 결코 짧은 인생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다. 명자는 집에서 요양하기를 원했다. 병원이 싫다고 했다. 태준과 태식은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봤고 정숙도 간병을 도왔다. 30년간 자신을 천대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정숙은 성심껏 간병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민수도 자주 찾아와 할머니를 뵀다. 명자는 민수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9월 어느 날 명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병상 주변에 모였다. 명자는 가늘게 숨을 쉬며 눈을 감고 있었다. 갑자기 명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 네, 어머니. 정숙이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나 혼자 얘기 좀. 네, 어머니. 정숙은 다른 가족들에게 눈짓했다. 태준과 태식, 민수까지 모두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정숙과 명자만 남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다.
정숙이 도와주자 낡은 봉투가 나왔다. 명자는 그 봉투를 정숙에게 건넸다. 이거 열어봐. 정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1985년 10월 15일자 해성산 부인과 기록지, 그리고 두 아기의 발자국이 찍힌 종이. 정숙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야. 정숙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 라고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야. 30년 전에. 명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럴 수가.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민수가 돌진하고 이상했어. 우리 집안 사람 같지 않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지. 명자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 병원, 그날 밤, 애기 셋이 태어났어. 너, 그리고 다른 산모 둘. 간호사가 실수를 했대. 애기 이름표를 잘못 붙인 거야. 정숙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었다. 민수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다. 뱃속에서 10개월을 품었고 진통을 겪으며 낳은 아이였다.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정수가, 미안해. 나도 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죽기 전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애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안 갔어. 그래서 차별한 거야. 내가 나빴어. 정숙은 명자를 노려봤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민수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게 그의 잘못인가요? 민수가 뭘 잘못했는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는 울먹였다. 하지만 정숙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배신감만 가득했다. 어머니, 그럼 제 진짜 아들은 어디 있어요?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주소가 있어. 내가 알아낸 주소. 정숙은 다시 봉투를 뒤졌다. 과연 한 장의 메모지가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응. 그 집 부부가 너와 같은 날 아기를 낳았어. 그 집 아이와 민수가 바뀐 거야. 정숙은 메모지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민수를 그렇게 차별하면서도 진실은 숨기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는 계속 사과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봉투를 들고 방을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준과 민수가 정숙을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이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숨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미안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명자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명자는 동네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명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지만 정숙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신이 멍했다. 명자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니.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니. 장례식이 끝나고 정숙은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명자가 남긴 봉투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봤다. 1985년 해성산 부인과의 기록, 두 아기의 발자국, 그리고 명자가 남긴 메모. 엄마가 이걸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수를 그렇게 대한 거래요. 친손자가 아니라서.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사실이야? 정말로?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셨을 리 없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럼 민수는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민수한테는 말해야 하나? 태준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부터 정숙과 태준은 몰래 DNA 검사를 준비했다. 민수 몰래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자신들의 샘플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정숙에게 지옥 같았다.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닐까? 30년 동안 사랑하고 키운 아이가? 결과는 명자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검사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민수는 정숙과 태준의 친자가 아니었다. 정숙은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태준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태준이 물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민수한테 말해야죠. 그리고 제 진짜 아들도 찾아야 하고요. 진짜 아들. 태주는 그 말을 되뇌었다. 30년 동안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 자신들의 진짜 아들. 그 집에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긴 주소로. 정숙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정숙은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수지는 임신 8개월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다. 민수만 혼자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하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숙은 민수를 안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불안해졌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민수야, 너, 사실은 정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에게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태준이 대신 말했다. 민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실수? 응, 아기가 바뀐 것 같아. 다른 아기와.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말씀하셨어. 너와 다른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다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다른 애가 바뀌었다고? 응, 그래서 DNA 검사를 해봤어. 너와 우리. 태주는 검사 보고서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글자를 읽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자 관계 없음.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나는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민수야, 넌 우리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우리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야. 엄마. 민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30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충격.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그래서 날 미워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정숙은 아들을 더 꽉 안았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태준이 아들을 붙잡았다. 민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민수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럼 나랑 바뀐 애는 어디 있어? 민수의 질문에 정숙은 명자가 남긴 주소를 보여줬다. 할머니가 이 주소를 남겼어. 아마 그 집에서 키웠을 거야. 민수는 주소를 들여다봤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소. 그곳에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아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만나보고 싶어? 태준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정숙과 태준, 민수는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동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누구세요? 저, 혹시 1985년 10월 15일에 해성산 부인과에서 아드님을 낳으셨나요? 정숙의 질문에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넓고 깔끔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들을 보다가 한 남자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태준을 닮았다. 코와 눈썹이 특히 닮았다. 저분이 아드님이세요? 정숙이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아들 현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시죠? 여성의 이름은 박미숙이었다. 남편 강철수와 함께 30년 전 아들 현우를 낳았다. 정숙은 천천히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다고. DNA 검사 결과 민수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정숙은 명자가 남긴 서류들과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미숙은 서류를 보며 입을 가렸다. 세상에,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와 현우 씨. 정숙의 제안에 미숙은 망설였다.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신이 없네요. 그럼 남편분과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정숙은 전화번호를 남기고 일어섰다. 민수는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현우의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엄마 아빠의 진짜 아들이구나.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공허함이었다. 일주일 후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 DNA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고. 그리고 현우에게도 모든 것을 말했다고. 다시 만난 날 현우도 함께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의사라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현우는 정숙과 태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숙은 현우를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랐던 아이라니. 30년 만에 만난 친아들. 안녕하세요. 현우 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점이 없었냐고. 엄마는 제가 가족과 너무 안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대요. 하지만 설마 바뀐 줄은 몰랐다고. DNA 검사는 현우가 정숙과 태준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30년간 다른 가정에서 자란 진짜 아들. 그리고 30년간 잘못된 가정에서 자란 민수. 결과를 확인한 날 6명이 모두 모였다. 정숙과 태준, 민수, 그리고 미숙과 철수, 현우. 이제 어떻게 하죠? 미숙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든 이 두 분이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지금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어요. 두 아들의 말에 4명의 부모는 안도하면서도 아쉬워했다. 정숙은 현우를 보며 말했다. 현우 씨 혹시 가끔 저희 만날 수 있을까요? 친자식이라고 가족이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지내고 싶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죠. 미숙도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도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현우랑 형제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두 가족은 이상한 관계를 시작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바뀌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바뀔 수 없는 관계. 정숙은 민수를 여전히 아들로 사랑했고 현우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봄 수진이 출산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민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예뻐. 정말 예뻐. 정숙도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랑하는 손녀였다. 병원에 현우 부부도 찾아왔다. 현우는 최근 결혼했다. 아내 윤정과 함께 왔다. 축하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형. 민수는 현우를 형이라고 불렀다. 나이가 같았지만 왠지 그렇게 부르는 게 편했다. 현우도 민수를 동생처럼 대했다. 정숙은 두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한 명은 자신이 낳은 아들, 한 명은 자신이 키운 아들. 두 명 모두 소중했다. 명자의 일주기가 되던 날, 가족들이 모두 산소에 모였다. 태중과 태식, 그리고 민수와 지훈이. 정숙도 함께였다. 정숙은 명자의 묘비 앞에 섰다. 30년간 자신을 천대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명자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손자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숙은 묘비의 수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민수도 할머니 묘비 앞에 절을 했다. 할머니, 이해해요. 할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났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고마웠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민수가 정숙에게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칭찬 많이 해요.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신다고. 뭘,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런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수진이한테는 잘해주시니까. 저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정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친자식이든 아니든. 넌 엄마 아들이야. 평생 엄마 아들이야. 알아요, 엄마. 저도.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정숙과 태준, 민수 가족, 그리고 미숙과 철수, 현우 부부. 10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북적였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미숙이 정숙에게 나물을 권했다. 정숙은 받아먹으며 웃었다.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두 어머니는 이제 친구처럼 지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랄까. 현우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죠. 형은요? 나도 비슷해. 수술이 많아서. 두 형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태중과 철수도 골프 얘기로 한창이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30년간의 상처,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수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 아이를 안아 달래려 하자
현우의 아내 윤정이 말했다. 제가 한번 안아볼게요. 윤정은 아기를 능숙하게 안았다. 아기는 곧 울음을 그쳤다. 윤정 씨, 아기 다루는 거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소아과 간호사거든요. 아,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 얘기로 꽃을 피웠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연결된 관계,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낸 관계. 정숙은 이제 알 것 같았다. 가족은 선택이었다.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정숙의 아들이었다. 30년간 함께 살며 쌓아온 시간이 그것을 증명했다. 현우도 이제 정숙의 아들이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알아가며 쌓아가는 관계였다. 명자는 생물학적 혈연에 집착했다. 그래서 민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숙은 달랐다. 정숙은 사랑으로 가족을 정의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현우가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아니, 정숙 씨. 현우는 아직 정숙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어려워했다. 정숙은 괜찮다는 듯 웃었다. 편하게 불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정숙의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어색하긴 해요. 솔직히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네,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현우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 정숙에게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현우를 찾은 거. 후회? 왜? 민수가 상처받을까봐.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강한 애야. 그리고 민수도 알아. 내가 민수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도 당신은 어때? 현우 만나보니까. 정숙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신기해.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남처럼 느껴져. 반면 민수는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진짜 아들 같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린 현우를 30년간 놓쳤으니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현우도 좋은 애더라. 응,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몰았다. 30년간의 비밀이 풀린 지 1년.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2020년 민수의 딸은 5살이 되었다. 현우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다. 두 가족은 명절마다 함께 모였다. 정숙은 두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줬다. 민수의 딸 은서와 현우의 아들 준호. 두 아이는 사촌지간은 아니었지만 사촌처럼 친하게 지냈다. 할머니, 이 다음엔 뭐 읽어줄 거예요? 은서가 물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은서가 고르렴. 저는 공룡 책 읽고 싶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은서가 투덜거렸다. 오빠는 맨날 공룡만 읽잖아. 그럼 은서는 뭐 읽고 싶은데? 저는 공주 나오는 거. 정숙은 두 아이의 티격태격을 보며 행복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복잡해도 함께 있으면 따뜻한 것. 명자의 묘소에는 이제 정숙도 자주 찾아갔다.
30년간의 원망은 이제 용서로 바뀌었다. 명자도 피해자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노인이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정숙은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다. 마치 명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제 부장이 되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다. 현우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명성을 쌓아갔다. 두 아들 모두 정숙의 자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정숙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할머니, 산소 같이 가자.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정숙과 민수는 함께 산소를 찾았다. 민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할머니는 저를 손주로 안 받아주셨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도 잘 있고, 은서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고, 현우 형도 잘 지내요. 할머니,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민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산소를 내려오며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가족이 뭔지. 피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쌓은 시간, 그게 가족을 만드는 것 같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수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는 아니지. 엄마가 날 낳은 건 아니니까.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정숙도 따라 웃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 엄마 아들로 자라서 행복해. 정숙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30년간의 여정.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엄마도 고마워, 민수야.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산길을 함께 걸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